정자야, 이제 상속 절차 들어가야지. 너도 당연히 목숨 받아. 하지만 이 집에서는 나가야지. 한 달 정도는 줄게. 그동안 알아서 준비해. 혹시 여러분도 정자 같은 상황을 겪으셨다면 댓글로 이야기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새벽 5시 정자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이 방 안을 살짝 밝히고 있었죠. 옆방에서 들리는 어머니의 고른 숨소리를 확인한 후 정자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마루를 밟는 발소리조차 최대한 줄이며 부엌으로 향했죠. 오늘도 국 끓여야지. 정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준비해둔 사골이 하얗게 우러난 육수가 큰 냄비 안에서 김을 피우고 있었어요. 10년째 변하지 않는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던 정자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니 언제부터인가 깊어진 주름이 선명했어요. 55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손은 거칠어져 있었고 어깨는 구부정해져 있었죠. 하지만 정자는 곧 고개를 저으며 다시 설거지에 집중했습니다. 정자야, 물 좀.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자는 재빨리 손을 닦고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니는 정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셨어요. 어머니, 저예요. 정자요. 정자는 다정하게 말하며 어머니의 등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물컵을 입가에 대어드리니 어머니는 천천히 물을 드셨죠. 치매가 시작된 지 벌써 3년째였습니다. 아침 7시 정자는 어머니께 죽을 먹여드린 후 장터로 향했습니다. 리어카에 커다란 국솥과 그릇들을 싣고 천천히 걸어가는 길이었어요. 마을 어르신들이 하나둘 나와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정자야, 오늘도 부지런하네. 어머니는 어떠시고? 정자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오늘도 잘 주무셨어요. 장터에 도착한 정자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간이 테이블을 펼치고 국솥을 올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 냄새가 장터 한쪽을 가득 채웠어요. 곧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정자 씨, 오늘도 국이 끝내주네요. 정말 집에서 끓인 맛이에요. 정자는 국그릇에 밥을 담고 뜨거운 국물을 부어가며 바쁘게 손님들을 섬겼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손님들의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 피로가 싹 가셨어요. 점심때가 지나고 손님이 뜸해지자 마을 이장님이 지나가시다 정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정자야, 정말 고생이 많다. 형제들은 어디서 뭐하고 있는 거야? 정자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그냥 각자 바쁘죠 뭐. 이장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추석 때나 얼굴 한번 비치고는 너 혼자 뼈 빠지게 고생하고 있잖아. 오빠들이 도시에서 잘 산다면서 어머니 뒷바라지는 왜 너만 하고 있어? 정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실 큰오빠 이상우는 서울에서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작은 오빠 이춘호는 부산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둘 다 경제적으로는 정자보다 훨씬 나은 형편이었죠. 하지만 어머니 간병 문제가 나오면 항상 핑계를 대며 피해왔습니다. 그래도 딸은 이럴라고 있는 거겠죠. 정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장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안쓰러움이 가득했어요. 오후 4시쯤 정자는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정자는 어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국밥 장사 잘 됐어요. 단골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정자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비록 정자를 알아보지는 못하셨지만 따뜻한 기운만은 느끼시는 것 같았어요. 저녁을 차려드리고 약을 챙겨드리고 몸을 닦아드리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정자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하루였지만 가끔 깊은 밤 혼자 앉아 있을 때면 문득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정자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어머니가 계신 한 이곳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정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어머니께 아침 죽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정자의 손을 꽉 잡으시더니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정자야, 추석에 오빠들이 온다며? 걱정이 되는구나. 정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치매로 인해 평소에는 멍한 표정을 짓던 어머니가 이렇게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일이 드물었거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이는 거니까 좋은 일이죠.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정자야, 너무 착하게만 살지 마라. 가끔은 내 생각도 해야 한다. 정자는 어머니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왠지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어요. 추석 당일 아침 정자는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제사상을 차리고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오랜만에 오빠들이 모이는 자리라 더욱 정성을 들였죠. 오후 2시쯤 첫 번째로 큰오빠 이상우가 도착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이상우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뒤따라 부산에서 올라온 작은 오빠 이춘호도 나타났습니다. 이춘호 역시 단정한 옷차림으로 여유로운 모습이었죠. 정자야, 고생했다. 이상우가 정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떠시고? 이춘호도 덧붙여 물었어요. 예전보다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요즘엔 저도 잘 못 알아보세요. 정자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오빠들은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 안부를 물었지만 어머니는 그들을 낯선 사람 보듯 바라보셨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정자가 정성껏 차린 음식들이 상에 올랐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의 대화가 이어졌지만 어딘지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정자야, 정말 고생 많았다. 우리가 자주 못 와서 미안해. 이상우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야 여기 살고 있으니까 당연한 거죠. 이춘호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자야, 우리가 오늘 온 건 사실 얘기할 게 있어서야. 정자는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요? 이상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오래 못 버티실 것 같아서 말이야. 집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아. 집 정리가 무슨 말씀이세요?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춘호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 좀 봐. 변호사한테 미리 알아봤거든. 정자가 서류를 받아보니 부동산 명의 이전 동의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상우가 설명했습니다. 어차피 이 집이랑 땅은 어머니 명의잖아. 나중에 복잡해지기 전에 미리 정리하자는 거야. 우리 셋이서 공평하게 나누고. 정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오빠들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춘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정자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어머니 돌아가시면 상속 문제로 복잡해질 거 아냐. 지금 미리 정리해두는 게 나중에 서로 편해. 하지만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신데.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지. 이상우가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의식이 흐릿하시잖아.
우리가 대신 결정해야지. 정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이춘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자야, 어차피 네 이름으로 된 것도 아니잖아. 법적으로는 우리가 상속자야.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건데요? 10년 동안 여기서 어머니 모시고 살았는데 이상우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건 우리도 고마워하고 있어. 하지만 그것과 재산 문제는 별개지. 정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빠들이 지금까지 어머니께 뭘 해드렸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명절 때나 얼굴 한번 비치고는. 야, 정자야. 이춘호가 화를 냈습니다. 우리도 각자 살 길이 있다고. 그리고 우리가 보내는 용돈으로 생활비 보태고 있는 거 아니야? 정자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보내주는 것을 생색내고 있었던 거죠. 이상우가 서류를 정자 앞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그냥 여기 도장만 찍어. 깔끔하게 정리하자. 정자는 서류를 바라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이 지켜온 이 집과 땅을 오빠들이 이렇게 쉽게 나누려 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도장 안 찍어요. 정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빠들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거실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정자는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가족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거실에 흐르는 차가운 침묵을 깨뜨린 것은 이상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자야,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봐. 우리가 억지로 하자는 게 아니야. 정자는 서류를 꽉 움켜쥐며 대답했습니다. 현실적으로요? 10년 동안 매일 어머니 간병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이 집을 지켜온 게 현실 아닌가요? 이춘호가 소파에서 일어나며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고비는 따로 챙겨줄게. 하지만 재산은 법대로 나눠야지. 수고비요?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인생 10년을 수고비로 계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상우가 진정시키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정자야, 우리가 무슨 나쁜 마음으로 하는 줄 아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서로 얼굴 붉힐 일 없게 미리 정리하자는 거야. 정자는 오빠들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이 집이 팔리면 어머니랑 저는 어디서 살아요? 그야 내 몫으로 나오는 돈으로 작은 집 하나 얻어서 살면 되지. 이춘호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정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작은 집이요? 어머니 치매로 간병이 필요하신데 어떻게 이사를 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장사하며 근근히 사는 거 모르시잖아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 이상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각자 가정이 있어. 계속 이런 식으로 끌고 갈 수는 없어. 정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빠들이 지금까지 어머니께 뭘 해드렸다고. 명절 때 한 번씩 와서 밥 한 끼 드시고 가시는 게 전부잖아요. 이춘호가 화를 내며 일어섰습니다. 야, 정자야. 우리가 돈 안 보냈나? 매달 용돈도 보내고 있고. 한 달에 10만 원씩이요? 정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약간만 해도 그것보다 많이 나와요. 하루 세끼 챙겨드리고 기저귀 갈아드리고 밤새 깨서 돌봐드리는 게 10만 원짜리 일인가요? 거실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이상우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고생한 건 인정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산을 독차지할 권리는 없어. 독차지요? 정자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제 몫만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이 집에서 모시고 살겠다는 건데요. 이춘호가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차피 상속 절차 들어가야 해. 그때 가서 복잡하게 하지 말고 지금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정자는 마지막으로 호소했습니다. 제발요, 오빠들.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시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말아요. 그리고 저는 이 집을 팔고 싶지 않아요. 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이상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우리 셋이 동등한 상속자라고. 그때 정자는 문득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그럼 변호사한테 한번 물어보겠어요. 정말 그런지. 이춘우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물어봐. 어차피 답은 뻔해. 정자는 서류를 바닥에 던지며 일어났습니다. 저는 절대 도장 안 찍어요.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더더욱 안 해요. 이상우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자야,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 우리가 너 미워서 하는 얘기냐?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면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정자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빠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이춘우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방법이 있어. 어머니 의료진단서 받아서 후견인 신청하면 돼. 정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상우가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로 판단 능력이 없으시니까 법원에 후견인 신청을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어머니 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갖게 되지. 정자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오빠들이 이미 이런 것까지 알아봤다는 사실에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춘우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계속 고집을 부리면 어쩔 수 없지. 정자는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이 지켜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알겠어요. 정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저도 변호사 만나보겠어요. 정말 오빠들 말씀이 맞는지. 오빠들은 승리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상우가 명함을 하나 꺼내며 말했습니다. 여기 우리 변호사 명함이야. 필요하면 연락해봐. 정자는 그 명함을 받아들면서도 분노로 손이 떨렸습니다. 오빠들이 이미 모든 걸 준비해두고 왔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오빠들이 떠난 후 며칠 동안 정자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장터에서 국밥을 팔면서도 계속 그 일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결국 정자는 마을 이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 상속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요. 이장님은 정자의 상황을 듣더니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정자야, 법적으로는 내 오빠들 말이 맞아. 하지만 내가 그동안 희생한 것도 인정받을 방법이 있을 거야. 읍내 변호사 선생님께 한번 상담받아보는 게 어떨까? 정자는 이장님의 조언에 따라 읍내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젊은 법무사는 정자의 이야기를 들은 후 고개를 저었어요. 안타깝지만 집과 땅이 모두 어머님 명의라면 법정 상속인인 자녀들이 동등하게 상속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제가 10년 동안 간병한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여분이나 특별 수익자 인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다른 상속인들이 반대한다면. 정자는 절망스러웠습니다. 법무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특히 어머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면 형제분들이 후견인 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욱 복잡해지죠. 집으로 돌아온 정자는 어머니 방에 앉아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어요. 어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후 새벽 정자가 어머니 방에 들어가 보니 어머니가 침대에서 일어나 옷장을 뒤지고 계셨어요. 어머니, 뭘 찾으세요? 정자야, 어디 있더라. 중요한 게 있는데. 어머니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정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치매 증상이 심해진 후로는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뭘 찾으시는데요? 서류. 중요한 서류가 있어. 어머니가 계속 중얼거리셨습니다. 정자는 어머니를 침대에 눕히려 했지만 어머니는 계속 무언가를 찾으려 하셨어요. 그러다 갑자기 어머니가 정자의 손을 꽉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정자야, 내 오빠들이 온다고 조심해야 한다. 어머니, 벌써 다녀가셨어요. 아니야, 또 올 거야. 그때 조심해. 어머니의 눈빛이 순간 또렷해졌습니다. 정자야, 엄마가 너한테 미안하다. 무슨 말씀을?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정자는 깜짝 놀라 어머니를 부축했지만 어머니는 의식을 잃으신 상태였어요. 어머니, 어머니. 정자는 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정자는 오빠들에게 연락했어요. 큰오빠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오세요. 하지만 이상우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또 쓰러지셨나? 요즘 자주 그러시더라. 내일 시간 나면 가볼게. 작은 오빠 이춘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정자야, 미안한데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상태 어떤지 나중에 연락 줘. 정자는 혼자서 응급실 앞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어떻게 안 좋은 건가요? 뇌경색 증상이 나타났고 의식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의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습니다. 정자는 무릎이 꺾이는 듯 했습니다. 얼마나요? 길어야 몇 주 정도로 보입니다. 가족분들과 상의해서 연명의료 여부도 결정하셔야 할 것 같고요. 다음 날 오후에야 오빠들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의사의 설명을 들은 이상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연명 치료는 하지 마세요. 어차피 회복 가능성도 없고 고통만 연장하는 거잖아요. 정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빠,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춘호도 동조했습니다. 정자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어머니도 이런 식으로 사시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야. 그럼 그냥 포기하라는 거예요? 포기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보내드리는 거지. 이상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오빠들은 정말 어머니를 사랑하기는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이춘호가 화를 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사랑한다면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죠. 오빠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이상우가 말했습니다. 정자야, 내가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우리가 의료진과 상의해서 결정할게. 정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동의 안 해요.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갈 거예요. 미쳤나? 이춘호가 소리쳤습니다. 집에서 어떻게 간병해?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정자는 그날 밤 어머니를 퇴원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의료진은 만류했지만 정자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어머니, 집에 가요. 거기서 제가 끝까지 모실게요. 정자는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온 후 밤낮 없이 간병에 매달렸습니다. 의식을 잃으신 어머니의 손을 잡고 계속 말을 걸었어요.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문병을 왔습니다. 이장님도 와서 정자를 격려해 주셨어요. 정자야, 내가 참 효녀다. 어머니가 복이 많으셔. 하지만 정자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날로 악화되고 있었고 오빠들은 연락조차 없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새벽 어머니가 잠시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정자는 깜짝 놀라며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어머니,
정신 드셨어요? 어머니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정자야, 미안하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미안할 게 뭐 있어요? 내 오빠들이 또 왔니? 아직 안 왔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자야, 엄마가 너한테만 짐이 되었구나.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전 당연한 일한 거예요. 어머니가 정자의 손을 꽉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정자야, 이장님한테 봉투 하나 맡겨둔 게 있어. 나중에 꼭 받아라. 무슨 봉투요? 하지만 어머니는 다시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정자는 어머니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로부터 사흘 후 어머니는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정자가 잠깐 졸고 있을 때였어요. 깨어보니 어머니는 평온한 얼굴로 영면에 드셨습니다. 어머니. 정자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장례 준비를 위해 오빠들에게 연락했을 때 이들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아, 그래. 알겠어. 장례식장은 어디로 할 거야? 이상우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는 오히려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큰오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게 할 말이에요? 슬프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 이제 고생 끝났다고 생각해. 정자는 오빠의 말에 경악했습니다. 작은 오빠 이춘호는 더했어요. 정자야, 장례는 간소하게 하자. 요즘 가족장으로 치르는 게 대세잖아. 간소하게요? 3일장으로 하고 화장해서 납골당에 모시면 돼. 괜히 큰 묘 쓸 필요 없어. 정자는 오빠들의 차가운 반응에 가슴이 아팠지만 혼자서라도 어머니를 정성껏 보내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장례식 당일 마을 사람들이 많이 와주셨어요. 하지만 정작 오빠들은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자 씨 어머니가 참 고생 많이 하셨지. 정자 씨가 효부상 받을 만해요. 마을 사람들의 위로를 받으며 정자는 장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오빠들이 어떻게 나올지 뻔했거든요. 장례를 마친 그날 저녁 정자의 예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빠들이 정자를 따로 불렀어요. 정자야, 이제 상속 절차 들어가야지. 이상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 어머니 장례 치른 날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이춘호가 서류 뭉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잖아. 어차피 해야 할 일이고 상속 신고하고 집이랑 땅 정리해야 해. 이상우가 덧붙였습니다. 정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도 당연히 목숨 받아. 하지만 이 집에서는 나가야지. 이춘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가라고요? 이 집을 팔아서 3등분해야 하니까. 당연한 거 아냐? 이상우가 냉정하게 설명했습니다. 정자는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여기서 어머니 모시고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쫓겨나라는 거예요? 쫓아내는 게 아니라 정당한 상속 절차야. 이춘호가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우리 셋이 동등한 상속자라고 했잖아. 이상우가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정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발요, 오빠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어디서 어떻게 살아요? 한 달 정도는 줄게. 그동안 알아서 준비해. 이상우가 마지못해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집 정리하면서 필요 없는 건 다 치워. 나중에 집 내놓을 때 깨끗해야 하니까. 이춘호가 덧붙였습니다. 정자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보낸 슬픔에 이런 현실적인 문제까지 겹치니 정말 막막했어요. 그날 밤 정자는 어머니 방에 혼자 앉아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지켜온 집에서 쫓겨나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문득 어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장님한테 맡겨둔 봉투 이야기 말이에요. 정자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이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 어머니가 마지막에 봉투 하나 맡겨두셨다고 하시던데. 이장님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아, 맞다. 그게 있지. 잠깐만. 이장님은 안채방으로 들어가더니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봉투는 정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어머니의 글씨로 보였어요. 어무이가 한 3년 전에 가져다 주시면서 나중에 꼭 정자한테 전해달라고 하셨어.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3년 전이요? 그래, 그때 어무이가 건강하실 때 직접 가져오셨지. 중요한 거라고 하시더라고. 정자는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어머니의 손편지와 함께 공식 서류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를 먼저 펼쳐보니 어머니의 친필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자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미안하다. 너에게만 짐이 되었구나. 내 오빠들은 각자 바쁘게 살고 있고 결국 너 혼자 엄마를 돌봐야 했잖니. 그래서 엄마가 미리 준비한 게 있어. 이 집과 땅을 내 이름으로 넘기는 서류야. 2006년에 공증까지 받아뒀어. 내 오빠들한테는 말하지 마라. 그때는 관심도 없어 했으니까. 너는 늘 조용히 희생만 했지. 이제는 내 소신대로 살아라. 엄마는 내가 이 집 지켜줬으면 좋겠다. 정자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함께 들어있던 서류를 보니 사전증여 공증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장님, 이게 뭔지 아세요? 이장님이 서류를 보더니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무이가 정말 깊이 생각하셨구나. 2006년에 공증받은 증여서네. 공증받았다는 건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뜻이죠? 그럼 당연하지. 공증인이 확인한 서류인데. 이거면 이 집이 진작에 내 거였던 셈이야. 정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걸 미리 준비해 두셨다니요. 그런데 문득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왜 어머니가 그때는 말씀 안 하셨을까요? 이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무이 마음을 알 것 같아. 내 오빠들이 알면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겠지. 그리고 내가 당당하게 살기를 바라셨을 거야. 정자는 서류를 꽉 쥐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오빠들과의 갈등이 더 심해질 것 같아 걱정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오빠들이 상속 서류를 가지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정자야, 이제 진짜 서류 정리해야지. 이상우가 서류 뭉치를 식탁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떼어왔어. 여기 보면 집이랑 땅 모두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지? 이춘호가 설명했습니다. 정자는 망설이다가 어머니가 남긴 서류를 꺼냈습니다. 오빠들, 그 전에 보실 게 있어요. 뭔데? 정자가 공증서를 오빠들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남겨주신 거예요. 이상우가 서류를 집어들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2006년에 작성된 사전증여 공증서입니다. 이 집과 땅을 제게 넘긴다는 내용이에요. 이춘호가 서류를 빼앗아 보더니 소리쳤습니다. 이게 진짜야? 공증받은 서류니까 당연히 진짜죠. 오빠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상우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언제 이런 걸 했어? 2006년이면 어머니가 건강하실 때잖아요. 그때 미리 준비해 두신 거예요. 이춘호가 화를 내며 일어섰습니다. 이상해. 왜 우리한테는 말 안 하셨어?
그때 오빠들이 어머니께 관심이나 있었나요? 정자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상우가 서류를 다시 자세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공증인 도장도 있고 정말 공증받은 서류네. 그럼 이 집은 진작에 정자 거였다는 얘기야? 이춘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런 셈이죠. 오빠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동안 당연히 자신들 것이라고 생각했던 재산이 실제로는 정자 명의였던 거죠. 이상우가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상하잖아. 왜 등기부등본에는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어? 증여는 했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했나 봐요. 하지만 공증받은 증여계약서가 있으니까 언제든 등기할 수 있어요. 이춘호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안 돼. 이건 말이 안 돼. 뭐가 말이 안 되는데요?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할 때 하신 일이니까 법적으로 유효해요. 정자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상우가 서류를 다시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2006년. 그때가 어머니 70살이셨을 때네. 치매 진단받기 훨씬 전이니까 완전히 유효한 거죠. 정자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들은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계산하고 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였어요. 이춘호가 마지막으로 시도해 봤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머니 자식인데 아예 상속을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돼? 정자는 어머니의 편지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 친필 편지도 있어요. 어머니 뜻이 분명해요. 오빠들은 편지를 읽고 나서 완전히 말이 없어졌습니다. 오빠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편지와 공증서를 번갈아 보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상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자야, 그래도 이건 좀 이상하지 않냐? 어머니가 왜 우리한테는 한마디 말씀도 안 하셨을까? 정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오빠들이 어머니께 관심이나 있었나요? 어머니 혼자 계실 때 누가 돌봤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춘호가 화가 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아예 배제하는 게 맞아? 우리도 어머니 자식인데. 오빠들은 그동안 자식 역할을 했나요? 정자의 목소리에도 감정이 섞였습니다. 명절 때나 얼굴 한번 비치고 한 달에 10만 원씩 보내주는 게 자식 노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상우가 서류를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서류가 진짜 유효한 건지 확인해 봐야겠어. 변호사한테 문의해 볼게. 그러세요. 정자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내일 법무사 선생님께 문의해 볼 거예요. 그날 밤 오빠들이 돌아간 후 정자는 어머니 방에 앉아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이제야 이해되었어요. 다음 날 정자는 읍내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법무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핀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완전히 유효한 증여계약서입니다. 공증도 제대로 받았고 증여자의 의사표시도 명확하네요. 그럼 이 집은 정말 제 거라는 뜻인가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서 등기부등본상으로는 아직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이 계약서로 언제든 등기할 수 있어요. 정자는 안도했습니다. 그럼 상속받을 다른 형제들이 이의를 제기할 사유는 없는 건가요? 2006년 당시 증여자가 완전한 의사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문제 없습니다. 치매 진단받기 전이니까 더욱 확실하고요. 한편 오빠들도 자신들의 변호사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답변은 그들에게 좋지 않았어요. 공증받은 증여계약서라면 법적 효력이 확실합니다. 더군다나 증여자가 건강할 때 작성한 것이라면 번복하기 어려워요.
이상우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상속받을 게 아예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생전에 증여가 완료된 셈이니까요. 다만 유류분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증여받은 사람이 오랫동안 부양을 했다면 쉽지 않을 겁니다. 이춘호가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워 보입니다. 공증받은 서류에 친필 편지까지 있다면. 며칠 후 오빠들이 다시 정자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까지 동반했어요. 정자 씨, 안녕하세요. 저는 이상우 씨와 이춘호 씨의 법적 대리인 정민 변호사입니다. 정자는 긴장했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민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오늘 온 이유는 상속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증서가 있다고 해서 다른 상속인의 권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상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정자야, 우리도 어머니 자식이니까 최소한의 몫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정자는 어머니의 편지와 공증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오빠들, 이게 어머니 뜻이에요. 19년 전에 이미 결정하신 일이고요. 정민 변호사가 서류들을 살펴보더니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 정도라면 법적으로 번복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이춘호가 마지막으로 시도해봤습니다. 정자야, 그래도 우리가 형제잖아. 조금씩이라도 나눠 가지면 안 될까? 정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오빠들이 그동안 어머니께 해드린 게 뭐가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그게 무슨 10년 동안 제가 혼자 어머니 간병하고 이 집 지키고 생활비 벌어서 살림했어요. 오빠들은 그동안 뭘 했나요?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편지에 쓰신 말씀 기억하세요? 너는 늘 조용히 희생만 했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도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정민 변호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자 씨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여분을 인정받기도 어렵고. 이상우가 포기하듯 말했습니다. 알겠어. 어머니 뜻이 그렇다면. 이춘호도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부족했나 봐. 정자는 오빠들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어머니께 죄송하다고 마음속으로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서로 좋게 지내요. 오빠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일어서며 이상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정자야, 미안했다.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 정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어머니도 편히 쉬실 수 있을 거예요. 오빠들이 떠난 후 정자는 한동안 집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진정한 평온이었어요. 어머니의 영정 앞에 앉아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일이었어요. 며칠 후 정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이 집과 땅은 정자의 명의가 되었어요. 법무사가 축하한다며 말했습니다. 정자 씨, 정말 다행입니다. 어머님이 딸을 위해 미리 준비해 두신 거네요. 네, 어머니가 저보다 더 멀리 내다보셨나 봐요. 집으로 돌아온 정자는 어머니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방들도 하나씩 정리했어요. 집 전체에 새로운 바람이 들어오는 기분이었습니다. 한 달 후 정자는 다시 장터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 간병과 상속 문제로 쉬었던 국밥 장사를 재개하는 거였어요. 정자 씨, 오랜만이네요. 단골 손님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편히 보내드렸습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그동안 고생 많았어.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위로를 받으며 정자는 다시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거든요. 이장님도 장터에 들러 정자를 격려했습니다. 정자야, 정말 잘 됐다. 어무이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이장님 덕분이에요. 그 봉투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는지. 그건 어무이 깊은 뜻이었어. 너를 믿고 맡기신 거지.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자는 문득 가을 바람을 느꼈습니다. 어느새 계절이 바뀌어 있었어요. 나뭇잎들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고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자는 마당에 나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여유로움이었어요. 이제 정말 내 집이구나. 그날 저녁 정자는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여전히 이 집안에 남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작은 오빠 이춘호였어요. 혼자 온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자야, 안 바쁘냐? 오빠 웬일이세요? 이춘호는 과일 한 봉지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냥 어머니 차례도 다가오고 해서. 정자는 오빠를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거실에 앉은 이춘호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정자야, 미안했다.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정말 미안해.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는 생각도 못했어. 이춘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자는 따뜻한 차를 끓여 오빠에게 내밀었습니다. 오빠도 각자 사정이 있으셨을 거예요. 오빠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날 이후로 오빠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안부 전화도 하고 명절이면 간단히나마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정자는 장터에서 새로운 단골 손님을 만났습니다. 아주머니, 국밥 정말 맛있네요. 집에서 끓인 맛이에요. 고맙습니다. 자주 오세요. 혹시 이 근처에 사세요? 집도 크고 좋아 보이던데. 정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태어나서 쭉 여기서 살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여기서 살 생각이고요. 부럽네요. 고향에서 평생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자는 자신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불안하고 막막했는데 이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어요. 그날 밤 정자는 어머니 영정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오빠들도 조금씩 변하고 있고 저도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창밖으로 가을 달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처음으로 진정한 평안을 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마당 정리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가꾸시던 텃밭에 새로운 채소를 심기 시작했어요. 내 인생도 이제 새로 시작이네. 장터로 향하는 길 마을 사람들이 따뜻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자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요. 그래요?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요. 다행이다. 그동안 고생이 많았는데. 장터에 도착한 정자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국솥을 준비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 냄새가 가을 하늘로 올라갔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다. 정자는 환하게 웃으며 첫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햇살이 정자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고 장터에는 평화로운 일상이 흘러갔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덕분에 찾은 진정한 평온 속에서 정자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어요.